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또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4월 넘기기 전에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켰습니다. 지금 찍은 지도 한 달 반 된 것 같고 죄송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뭐 뉴스 생기고 사건 생길 때마다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요번에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들었던 단어, 계속 떠오르는 단어,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양극화라는 그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 서로 알아서 도생하고 각자 살 길 찾자. 이 느낌이 이게 이제 난리통 터지기 전에 아니면 난리통 터진 다음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만약에 되게 지금 경제가 편안하고 정상적으로 탄탄하게 기초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건실한 그런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양극화가 생기지 않죠. 예, 모든 같이 하모니어슬리하게 같이 흘러갑니다. 한 방향으로 사이좋게. 한국에서는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한국에서 이런 거를 엿볼 수 있는 거는 그 얼마 전에 하는 총재가 기자회견 했을 때 3.5% 동결한 다음에 기자회견 했을 때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뭐 그나마 뭐 그런 거 나한테 고만 물어봐. 이 말은 안 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하는 총재라는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농담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달러 수입이 있는 사람들한테 달러로 배당금을 받는다든지 쿠폰 인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소식이 아니지 않냐.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요즘 점심 식사 더 비싼 거 맛있게 먹는다던데 라고 농담을 하는데 이게 하는 총재, 그러니까 중앙은행장이 던질 농담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만약에 페드 미팅에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달러가 많이 약세를 띄어가지고 인플레가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다 대놓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자 수입이 많을 테니까 요즘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는데요.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준 파월이 그 파월 단 위에 서가지고 Q&A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인텐션이 어땠든지 간에 그런 황당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자 수입이나 달러 투자를 해놓은 곳이 없어서 내가 빚이 많기 때문에 그 빚 갚느라고 힘든, 그러니까 영끌하고 뭐 비투했던 사람들 말고 그냥 열심히 살던 사람들, 그냥 한 달에 벌면은 한 달에 90%, 95%를 먹고 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사람들은 그게 과반수 이상일 테니까. 그 퍼버티 클래스나 미들 클래스에 있으면서 다른데 투자 같은 거를 잘 엄두를 못 내던 사람들은 즉 한국은행 총재 Q&A를 틀고 듣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고통받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지금같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파월이 나와가지고 입버릇처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매번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자기네 primary objective는 항상 price stability, maximum employment 그러잖아요. 물가 안정에다가 최대치 고용이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게 그 사람이 뭐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 뜻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계속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총대도 그런 거를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그렇게 던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예, 좀 이렇게 혼나야 되는 말이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고 그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환율 올라가네. 올라갈 건 어느 정도 감내하고 살아라. 어? 사과 하나가 10,000원이냐? 사과 하나 얼마? 내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뭐 사과 한 개 10,000원. 못 사 먹고 비싼 건 그래. 그럼 못 사 먹으면은 그냥 싼 거 사 먹든가 먹지 마. 이렇게 가는 거죠. 알아서 도생하세요. 알아서 사세요. 그냥 각자 살아남으세요. 어디다 투자해놓고 수입이 있으면 좋은 거고 달러 투자하셨으면 외국에 얼마나 좋아요. 1달러 들어올 때 1200원 아니고 1300원, 1400원으로 바꿔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지금 슬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1350원 깼네, 1400원 깼네. 이게
그거는 맨날 듣는 뉴스니까 어떻게 하나 어찌나 저쩌나 USDX가 내려올려나 말려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얼만큼 미쳐가고 있고 이 포커스를 되게 전부 이기적으로 극심하게 이기적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뷰가. 뭐 당연하죠. 뭐 당연히 뭐 내 돈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총재라는 사람부터 그런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꺼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런 판국에 와 있다는 거죠. 그냥 다쳐라. 다칠 수밖에 없다. 내가 이자 못 올릴 것 같고 이런 환율에 적응해서 살아라 그냥. 나한테 자꾸 뭐라고 징얼대지 말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양극화가 지금 극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만 봐도 알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뉴스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좋은 데는 100만 대 1, 막 30만 대 1 청약 붙고 심한 곳은 말도 안 되는데 막 들어갔던 무슨 신도시 막 이런데 무슨 상가, 신축 아파트 어디 속초? 거기 무슨 뭐 얼마? 얼마였더라? 12억짜리가 뭐 4억이 됐다 그랬나? 20억짜리가 4억이 됐다 그랬나? 그러니까 고점 대비 벌써 하락을 5, 60%씩 크게 한 데도 있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심해질 거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가장 힘없는 부모가 나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US가 맨 위에 있고 그 위에 금수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금수저들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USDX에 들어가 있는 애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호주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얘들이 먼저 무너지면서 덩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한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언제까지 갈 거냐? 이 중에 하나가 제대로 무너져서 큰 난리가 나서 와장창 무너져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1% 2%로 갈 수밖에 없을 때 다시 기준금리를 다시 디플레 걱정해야 될 때 이때까지 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이 되게 고통을 많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이든 뭐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만약에 3%가 인플레다, 4%가 인플레다 하면 최소한 2배는 곱해야 되잖아요. 4% 뛰었습니다. 그러면 8%, 9%뛴 거란 말이에요. 체감은. 그렇죠? 그리고 그게 1년치 숫자니까 작년에 올랐던 거 플러스 3%, 4%가 더 뛰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극화가 엄청 심한 게 우리가 들었을 때 금리를 극소수긴 하지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져가자. 아니야, 2번, 3번 내릴 거야.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왜냐하면 뭐든지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미국도 경제 성장은 했다고 하지만 아래 절반 50%에 있는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3%네, 뭐 코어가 3.5%네 이 얘기를 하지만 이 QI 리서치에서 나온 걸 보면 되게 좋은 게 non-discretionary하고 discretionary 인플레이션을 따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non-discretionary는 의식주에 필요한 꼭 써야 되는 돈. 뭐 전기값일 수도 있고 뭐 자동차 퓨일일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사는 뭐 슈퍼 가서 장 보는 걸 수도 있고 discretionary 인플레이션은 내가 뭐 여행 가는 거, 외식하는 거 줄일 수 있는 비용 있잖아요. 그거는 0.7이고 줄이지 못하고 줄이기 어려운 건 4.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해외여행 갈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이걸 줄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한국도 보면은 오마카세 무슨 집 문 많이 닫고 막 식당들 문 닫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막 싼 음식 파는 사람들은 내가 뭐 호떡을 판다. 어디서 뭐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판다 그러면 체감을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되게 저렴하게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근데 고가품일수록 더 그 충격을 많이 받는 거죠. 오마카세 뭐 1년에 한두 번 갈 거, 뭐 1년에 뭐 세네 번 갈 거 한두 번밖에 못 간다든지, 줄인다든지, 오마카세 갈 거 그냥 회전 초밥 먹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영업이 더 힘들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없다 그러는 거고,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겉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는 것 같지만 저희 숨어 인플레이션 자체도 어느 정도 3%까지 내려온 것 같지만 더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죠. 미국만 해도 풀타임 인플로이먼트하고 파트타임 인플로이먼트가 완전히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억을 받는 풀타임이었는데 1억을 받았는데 여기서 잘리고 나와가지고 뭐 1,500씩 2개를 뛴다. 파트타임을 2개를 뛰고 있다. 이건 2개 플러스 2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플러스 1으로 이게 집계가 돼요. 언임플로이먼트가 되게 낮게 나올 수 있는 이유죠.
요게 지금 리먼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리먼 때 이게 80대 20이었는데 지금 82대 22, 지금 이게 82대 18까지 와 있거든요. 네, 뒤에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미국도 다들 뭐 잘 돌아가고 안전한 것 같지만 제2금융권에서 연체율, 딜리퀀시 레이시 7%가 넘었습니다. 은행 규모로 봤을 때 대형은행 말고 중소형 은행들 놓고 봤을 때 대형은행들은 지금 딜리퀀시가 한 2%, 2.5%인데 뒤에서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신용카드 전 국민 미국에서 쓰고 있는 거 계속 엄청 오르고 있고요. 자동차 할부도 겁나 오르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오르고 있는 속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화한 거예요.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계속 먹고 살 만하니까 하다못해 머니마켓에서 넣어놓은 펀드 거기 넣는 것도 5%, 6%씩 이자 받고 트레저리 빌을 사도 4%, 5% 나오니까 거기서 재미 보는 거고 엔비디아다 엔비디아 뛰어들어가서 돈 버는데 못 그러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힘든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뭐 최저임금을 $20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거 완전히 자기 발등 찍는 짓이죠. 아니 맥도날드에서 뭐 KFC에서 $20를 최저임금으로 저렇게 30% 올려서 갑자기 많이 주면 음식값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그 패스트푸드를 가장 많이 사 먹는 사람들은 서민인데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 미친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계속 양극화에 지금 끝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서 이 개박살이 날 때까지 뭔가가 부러져서 요게 이제 리먼 백배. 예, 이거 오래간만에 말씀드리네요. 예, 리먼 백배 올 때까지. 예,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미국은 지금 겁나 막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 돈 쓰고 자기네 기축통화 포지션을 활용해가지고 뭔가가 지금 부러지는 건데 한국이 하는 행동이 위태위태하죠. 우리를 계속 중국에다가 비교하면서 일본에다 비교하면서 중국 위안화도 많이 절상됐다. 절하됐다. 옌도 많이 약해졌다. 그런 데다 비교하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계속 흘러가게 하려고만 하고 있고 미국은 성장하는데 유럽 중국은 중국이 5.3% 성장했다고 얼마 전에 나왔는데 어제였나? 이건 뭐 저는 아예 중국에서 나오는 숫자를 그냥 오케이 하고는 지나가지 이거를 뭐 믿는다든지 뭐 이렇게 웨이트를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이거는 거의 모든 게 구라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맥니피센트 세븐도 보면은 요즘 시들시들해지고 엔비디아 혼자 오르고 요 며칠 새는 지금 계속 떨어지긴 했는데 나머지 주식들은 들러린 분위기고 계속 모든 게 양극화로 가는 거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방 안에서 바퀴벌레가 많이 모여 있다가 쿵 하고 문제 생기면은 탈출구를 향해 다들 쏠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내중에서도 이 안에서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하고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지금 나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쪽은 산으로 가고 한쪽은 강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겠냐. 인플레이션 위협 때문에 이자도 제대로 못 내리고 질질 끌려가는 미국이 저렇게 끌고 가니까 질질 끌려가면서 나도 덩달아 못 내리고 있고 독일도 지금 작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ECB에서 이자율도 못 내리고 하니까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과연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뭔가가 하나 힘없는 부모가 정부 레벨에서 뭔가 하나 무너질 거다. 요게 지금 가장 큰 팀이고 요건 지금 변한 게 없으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니까 이걸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정리하는 슬라이드 치고는 말이 좀 길었네요. 예,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거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그 만행, 미국이 혼자 살겠다고 긴축하면서 동시에 재정 적자 크게 풀어가면서 성장은 성장대로 하고 뱅크런 문제 생길라 그러면 연준이 또 돈으로 막아주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그 퍼퓰리즘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때문에 죄다들 고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더 짚어볼 거고요. 미국 경제 상황이 왜 성장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속으로 골마가고 있는지 플러스 거기다 인플레 위험 때문에 계속해서 하이 for 롱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힘없는 흙수저 부모들이 먼저 쓰러지는 일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 정상금리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한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비트코인 얘기는 두 번째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뺄게요. 그리고 혹시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50분 넘는다 그러면 50분까지 카트하고 비트코인은 아예 그냥 입으로 부록처럼 다시 만들어서 올릴게요. 비트코인 얘기는 하긴 해야죠. 비트코인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제 시청자분 댓글 중에서 비아냥거리시는 말씀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야, 뭐 얼마 넘었다. 뭔 시총도 넘었다. 야, 언제까지 이렇게 말하나 보자. 이런
그 댓글이 제일 많거든요. 공격성 댓글이. 근데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제가 반동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진짜 사시면 안 되는지. 왜 이건 지금 6만 불, 7만 불 가 있나요? 7만 불 찍고 6만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왜 6만 불 too expensive 한지. 왜 1달러, 2달러, 1불이나 2불 정도면 이게 적당한 가격인지. 비트코인이. 예,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다르게 설명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 방송 들으면서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100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잘못 들어갔다가 돈 잃지 않게, 뭐 돈을 따시는 분들은 뭐 절 계속 비웃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잘못 알고 허튼 망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돈 잃고 나오는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떠들어 볼게요. 사실 예전에 그래요. 그게 뭐 코로나 전후 해가지고 한국 집값 오르고 갭 투자하고 할 때 제 주위에 있는 동생들도 저한테 형 3천만 원, 4천만 원만 있으면 갭 투자해서 1억, 2억 벌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걔들이 돈을 더 벌었다고 할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술 먹으면서 저랑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 피하는 동생들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중에 딱 한 명 저하고, 그 다음에 맥주 먹으면서 작년에, 형, 그냥 저 돈을 적금에라도 넣어놓고 있을 걸 그랬어요. 원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게. 이게 뭐 한 짓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걸 딱 한 명 봤는데 그 친구는 솔직한 거죠. 솔직하게 자기가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하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뭔가 잘못 흘러갈 때는 왜 잘못됐다고 제 생각에 이게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는 끝까지 저한테 아무리 돌팔매질을 하셔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릴 거예요. 요번엔 좀 다른 앵글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 2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집값이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아직도 구매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참으세요. 제가 생각했던 고점 대비 7, 80% 떨어질 그 가격에 한 20, 30%, 20%, 25%밖에 안 떨어진 것 같으니까 앞으로 떨어질 날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예. 금리 돌아가는 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뭐 저한테 따로 메일 보내셔가지고 어디에 뭐 상가 건물 살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왜 사요 지금? 앞으로 떨어질 그 팩터나 요소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기다리십시오. 18,350 쇼 들어간 거.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찍을 때 17,800엔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3월 8일 날 나왔던 MD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한번 꺾인 거죠. 쭉쭉쭉 올라가던 애가 끊겼는데, 이게 앞으로 뭐 제가 생각한 것처럼 1,000, 2,000, 3,000 포인트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진 모르겠어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3번 금리 인하할 뻔한 게 2번이나 1번으로 줄었다 해서 사람들이 약간 시급한 건데, 제가 생각했던 그 10년물 금리가 더 올라야 되는 이제 그것까지 아직 거기까지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 아직 400 빌런이 남아있기 때문에 옐렌 아줌마가 아직은 그걸 다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좀 더 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숏 포지션 열어놓은 거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만약에 이게 다시 또 스프링처럼 튀어가지고 18,400으로 올라온다 해도 그냥 들고 있긴 할 것 같아요. 스톱 로스는 19,000 좀 넘게 걸어놓고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자, 그럼 미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이 되게 시끄러운 게 상황이 돌아가는 게 아니 재정 적자 엄청나게 8, 9% 내가면서 새치기 해가지고 침체도 피했고 골딜락스 들어간 것 같고 실업률도 아직도 3%밖에 안 되고 난판 페이롤도 뻑하면은 25만, 30만 찍고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곡소리가 나냐 여기저기서 속으로 곪고 있다는 거거든요. 속이 골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양극화가.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두면서 연준이 개입하고 재무부가 개입하고 여기다 돈 쓰고 저기다 돈 쓰면서 모든 걸 다 일그러뜨리고 있고 포퓰리즘 때문에 자본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망해야 될 게 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상황이 미친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먼저 보면 인플레이션 지금 가장 큰 우려가 9% 제일 높은 점 찍은 다음에 제가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2023년 3월 달에 찍었던 영상인데 요때 말씀드렸던 게 1980년대 볼코 할아버지도 금리 막 20%까지 올려가면서 욕먹고 했던 사람이지만 이거를 높았던 인플레를 확 끌어내리는데 2년 걸리고 다시 2%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4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년 정도 걸려서 절반 줄이고 그 다음에 절반은
줄이려면은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왜냐면 처음에 50점을 따는 건 쉽지만 그 다음 50점. 마지막 100점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더 힘든 거니까 그만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22년에 6월 달에 미국이 9.1%, 9.0인가요? 9.1인가? 하여튼 9를 찍은 다음에 1년 만에 얘들이 3.0을 찍어요. 그러니까 6%포인트를 끌어내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그렇기 때문에 엄청 잘했다. 대단하다. 침체도 없었고 인플레도 잡았으니까 너무 좋다. 이랬던 건데 문제는 그 다음 9개월이죠. 2023년 7월에 3.2%를 찍고 지난달 3월 달에 3.5%를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던 애가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살짝.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0.3%포인트가 올랐으니까 다시. 이 그래프 보면은 나오는 게 여기서 고점 찍고 잘 내려왔는데 이거 정말 성공적이야 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스테레스코어로 쭉 가다 보니까 그냥 플래토 하면서 그냥 수평으로 나가는 분위기잖아요. 지난 12개월 보면은 이거죠, 이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이제 기저효과를 봐도 제가 나갔다 들어올게요. 잠시만요. 이 기저효과 그 상태를 봐도 우리가 그래프로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인플레 보면은 여기서부터 2021년 중반부터 22년 중반까지 가파르게 올랐고 이때 사람들이 시겁했던 거고 이걸 보고 연준이 이제 금리 막 올린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는 가파르게 내려가죠. 기저효과 때문에. 어차피 이때 가격은 이때를 보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때를 보고 이때 비교하는 거니까 그 전년도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지난 8개월, 9개월을 보면은 새롭게 시작한 거죠. 이만큼 올라 있는 이 포인트에서 그 전년도 이펙트 없이 좀 덜하게 새로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3.1, 3.2, 3.5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오히려 코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코어는 좀 차라리 더 내려가는 추세이긴 해요. 단 문제는 이 내려가는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decreasing at a decreasing rate. 이게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평평하게 내려가면 차라리 좋은데 내려는 가는데 내려가고 있는 속도 자체가 완만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게 지금 3%, 4% 밑으로 찍었는데 얘가 2%까지 가려면 도대체 얼만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켓이 다시 요동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자,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잠시만요. 저 펜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있다. 이걸 봤을 때 이제 인플레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러니까 잡히긴 잡히겠죠. 결국은 잡히는데 제가 보면서 허탈하고 우리가 이 기억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선 2%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 그랬죠, 제가. 이 2%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 갖다 붙인 거예요. 예전 그 뉴질랜드 중앙은행 장 얘기 들은 다음에 실링 갖다 붙인 건데 2% 인플레이션보다 좋은 게 뭡니까? 1% 인플레이션이죠. 1% 인플레이션보다 좋은 게 뭐예요? 0.5%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돈 찍고 나서 버냉키가 그 다음에 이게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올까봐 2% 타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시작을 하면서 2% 타깃, 2% 인플레이션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이것도 프로파간다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2% 올라야 돼 가격이. 작년에 10,000원 했던 가격은 1,200원이 돼야 돼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게 우선 제일 중요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파울 아저씨가 예전에 하던 말만 들어도 2% 타깃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에버리지였죠. 1%도 나오고 3%도 나오면 이걸 에버리지를 때려서 2% 나오면 된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죠. 뭐예요 지금은? 제발 2% 터치만 해줘. 2% 근접해서 아니 2.9라도 보여줘. 2%대라도 들어만 가줘.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왜? 들어만 가면 내가 기준금리를 확 낮추는데 정당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 나 제발 기준금리 좀 낮추게 해줘. 그러니까 이자를 좀 보여줘 우선. 그 다음에 2%를 도달하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됐건 하는 총재가 됐건 이 코미디 같은 말을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왜 기준금리가 정상금리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한국은 3.5가 됐건 연준이 5.5가 됐건 정상금리를 유지를 하고 가면은 왜 큰일 날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에 모든 사람들이 몰빵이 돼 있냐는 거죠. 왜? 투자한 사람들은 물론 그래야 자산 가격 오르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산 가격 오르고 다시 거품 오르고 집 산 사람들은 그래야 다시 집값 부양하고 이거지만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은 그거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그 탐욕을 빼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혈안이 되고 금리를 낮추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유는 속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으면은 경제가 부러지니까 간당간당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정상금리를 유지를 했다가는 3.5건, 5.5건 이걸 계속 끌고 갔다가는 작살이 날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더 큰 문제고 더 큰 코미디예요. 이게 보면 이걸 보면 이 숫자 이 하나하나 문제라든지 뭐 언제 낮추네, 2번 낮추네, 3번 낮추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이 봤을 땐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그것만 항상 보고 떠드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2%로 잡아놓은 거며 그게 뭐 그게 뭐 실링이 됐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본주의 시장을 막으면서 억누르면서 중앙은행이 개입하고 정부가 개입하고 재무부가 들어와 가지고 신놀이를 하면서 내가 살려줄게 여기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그 중앙은행들과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이 코미디 같은 상황들 그렇죠?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이게 왜 생기는 거냐? 돈 찍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을 찍는다는 건 그냥 갖다 그쵸? 뭐 QE가 됐건 아니면 한국에서 지금 정부가 뭐 재정 적자를 막 계속해서 내던 모든 나라들이 다 재정 적자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계속 떠들었던 거는 금밖에 없다. 예, 다시 근본위제로 돌아가야 되고 그 중앙은행들과 무책임한 정부들의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은 다 같이 문제를 이해를 한 다음에 답을 찾아서 물론 쉽지 않겠지만 금값이 조정이 많이 돼야 되겠지만 돌아가서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이 미친 중앙은행들의 만행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야 된다.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튼 인플레를 볼 때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그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를 보면서 중앙은행에서는 젠장 저거 빨리 기준금리 낮춰야 그나마 어디가 하나 크게 부러지는 걸 막을 수 있을 텐데 안달이 엄청 불안한 거죠.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3%대인데 미국이 3%로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QI 리서치에서 나온 이 자료가 좋은 게 이게 non-discretionary inflation은 4.7%.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꼭 살기 위해서 쓰는 돈. 하지만 내가 뭐 여행 다니거나 뭐 외식하거나 하는 그 인플레이션은 0.7.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게 오마카세 줄 폐업하고 비싼 식당이라든지 물론 살아남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겠지만 내가 줄일 수 있는 데를 가장 먼저 줄이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곡소리가 나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하는 거는 자영업은 뭐 반도체 만들거나 자동차 만들거나 비행기 만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카페를 차린다든지 뭐 닭을 튀긴다든지 뭐 뭐 많이 하시죠? 빵집을 하신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민들이 쉽게 돈을 줄일 수 있는 분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디스크레셔너리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매출이 줄어드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곡소리가 나는 거고. 반면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를 건 계속 올라대니까 서민들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더 힘들다고 하는 거고. 하여튼 부자들은 현금 배당 받고 이자 수익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서민들은 각종 대출 이자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더 허리띠 졸라매야 되니까 계속해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해요. 보면은 돌아가는 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풀타임하고 파트타임 갈리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82대 18까지 와 있다. 이 미국 자료인데 보시면은 요 보라색을 보면은 2008년 리먼 터지기 전에 83%가 풀타임이었는데 이제 풀타임이라 그러면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이라는 사람이고 파트타임은 35시간 미만. 리먼 터진 다음에 이게 80%까지 떨어집니다. 풀타임이.
그리고 나서 십몇 년에 걸쳐서 쭉 올라서 근 84%까지 근접을 했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보면 이게 다시 82.34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풀타임 임플로이먼트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풀타임이 하나 있는데 돈 잘 벌던 직업에서 잘리고 나서 파트타임을 2개를 잡았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으로 간주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통계하는 거에서 통계 쪽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상황이 안 좋고 속으로 골마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미국의 지금 은행들의 상황을 봐도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을 보면은 큰 은행들은 지금 2.9%인데 작은 은행들은 7.4%까지 와 있어요. 연체율을 보면. 이게 지금 딜리퀀시 레이쇼고 크레딧 카드 론인데 1등에서 100등하는 S 사이즈로 봤을 때 큰 은행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시티라든지 뭐 JP 모건 여기 들어가 있겠죠. 이런 은행들은 2.8%, 2.9%에 와 있는 거고 1.4, 1.5 하다가 이렇게 올라 있는 거고 작은 은행들의 경우 봤을 때 이거를 뭐 이금융권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작은 은행들. 얘들이 지금 4% 정도 4.2 정도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서 지금 7.4, 7.5까지 올라가 있는 이렇게 가파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속으로 골마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연체율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제가 벌어질 일들의 순서 중에서 말씀드린 게 거의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연체라 했죠, 연체.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업, 여기서 실업, 부도 쭉 내려가면서 이혼, 자살 이렇게 내려간다 했죠. 연체율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그 시그널인 거죠. 속으로 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크레딧 카드 밸런스 한번 보면 요건 제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얘 작년에 찍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1 트릴리언을 뚫었다 뭐 어쨌다 이러고 얘기했던 거 있거든요. 지금 1 트릴리언 뚫고 1.12 정도가 있죠. 2023년이고 2023년 말을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하고 정말 골디락스고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다면 크레딧 카드를 왜 이렇게 많이 쓰겠어요? 이 비싼 연 18%, 연 20% 되는 크레딧 카드를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겠어요? 생계 유지형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쓰고 있는 게. 양극화예요, 이것도.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 많이 벌겠지만 이자 수입 생기고 여기저기 뭐 엔비디아 사서 돈 벌겠지만 서민들은 헐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게. 힘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오토론, 자동차, 할부, 저 캐피탈론이라고 그러죠. 캐피탈론 같은 거. 1.6 그냥 가볍게 찍었어요, 요번에. 2023년에 1.55에서 1.6까지 쭉쭉 올라가는 생계형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부금 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물론 미국이 뭐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조적으로 형편없는 게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알맹이가 없는 성장을 정부 돈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게. 리먼이 터지지도 않았지만 리먼 때처럼 비슷하게 큰 재정 적자를 내가면서 썼기 때문에 실경제 성장을 돈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기초가 튼튼한 성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정부 개입이 최소화하고 프라이빗 마켓 포스에 의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진짜 좋은 거죠. 경쟁을 통해서 품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생산이 됐을 때 그거는 뭐 서비스가 됐건 물건이 됐건 그게 구조적으로 가격을 더 낮추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 오르더라도 덜 오르는 튼실한 그 기초를 바탕으로 이게 성장하는 거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돈을 풀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봐도 질이 다른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인플레이션이 기초가 튼튼하고 프로덕트 디벨롭먼트하고 정말 이피션시에 의해서 마켓 포스에 의해서 올라간 그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고 쉽게 그렇게 빨리 오르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돈 찍고 돈 난리에 쳐가지고 오는 인플레이션은 언제든지 쉽게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을 좀만 더 풀기만 하면 경제가 죽을 것 같으면 돈 더 써야 되니까 내가 대선에 당선되려면 내가 재선되려면 돈을 써야 되니까 그 돈을 쓸 때마다 다시 쉽게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구조가 약해져 있고 그런 구조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2008년 리먼 이후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 거고 돈을 계속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QE 때는 그나마 몇 번 말씀드렸죠. 연준에서 돈을 풀고
뱅크 리저브가 올라갔지만, 즉 실경제로는 돈이 그만큼 덜 흘러 들어갔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낮았지만, 요번에 코로나 때 보면서 재정 적자를 내서 돈을 바로 찔러 넣었잖아요. 사람들 주머니에다가. 그리고 2023년에도 큰 재정 적자를 내면서 다시 침체를 면했고, 이제는 이 재정 적자가 없으면 바로 꼬꾸라지는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이걸 안 하면은 바로 꼬꾸라지니까 내가 대통령이 안 될 거고, 이걸 계속 하자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정상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거고, 속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는 거고, 제대로 진퇴양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고, 미국이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도 비슷하죠. 이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는 총재가 할 농담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더 맛있는 점심 사 먹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런 거는 조금 공무원이 기자회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시크닝한, 이렇게 시크한 그런 조크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사람 진짜 기운 빠지게 만드는 거지 같은 말이고, 이런 말은 지금 뭐 못 사 먹고 갚아야 될 돈 엄청 많고 힘들어 죽겠고 그렇잖아요. 뭐 지금 환율 올라가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말 누구 때려버리고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농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삼가를 했으면 좋겠고, 2달 전에 24년 2월 13일 날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여기 2월 13일 날 올렸던 영상에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요 네게티브 아웃룩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기아자동차 얘기하면서, 제가 일하면서 크레딧 스위스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거, 기아자동차 얘기하면서 정부가 지금 1금융권 시중은행들한테 부담을 떠넘기기 시작했다라고 한참 말씀드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권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지금 한국 정부가 시중은행들을 놓고 은행들을 놓고 하는 짓을 봤을 때 신평사가 이걸 곱게 보고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하고 형이 막 말 안 듣고 하면 아버지가 니들이 하는 거 다 적어두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쳐다볼 거다. 그 지금 신평사들도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을 거다. 이제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짚었던 게, 제가 ELS 갚아줘라, 재벌가 살려라, 회사채 미상환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걸 딱 제가 예를 들었었죠. ELS 갚아라 같은 거는 이건 망조 중에 망조인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죠. 제가 은행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요런 ELS를 은행들이 갚아줘야 된다라는 이런 게 우리 정신 상태를 가장 썩고 문드러지게 하는 아주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내가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컨세퀀스나 그거에 대한 결과, 그거를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병신 같은 짓을 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병신 같은 짓을 하면, 그리고 내가 징징대면 부모가 도와주고 정부가 도와준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도덕적 해이죠. 그거에 아주 좋은 이해인데, 이거를 사실 원래, 그러니까 미니본드보다 더 코미디인 거죠. 이게 2008년에 리먼 사태 난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미니본드라 그래가지고, 채권이라는 건 되게 단위가 크잖아요. 최소한 10만 불이거든요. 처음에 하나 살려면, OTC에서 하나 살려면 10만 불인데, 그걸 쪼개가지고 뭐 미니본드,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팔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은행들이 이걸 많이 뱉어냈어야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위험성을 모르고 위험 레벨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고객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팔았다. 뭐 니네 책임져라 해가지고, 이때 2008년 2009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 리스크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얘들이 많이 도입을 해서, 은행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막 물어보잖아요. 본인의 뭐 재산은 얼마냐, 나이는 몇 살이냐.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갖고 있는 돈이 1억인데 그걸 다 넣고 플레이를 하려 그러면은 은행이 못하게 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자산이 100억인데 뭐 그중에 3억을 가지고 튕기려고 그런다. 그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 프로파일링 하는 것 자체가 미니본드 때 이때 되게 심해졌어요. 이때 나오고 나서 더 심해지고, 이때 이제 다 어플라이가 된 거죠. 나름 시중은행들도 이거를 팔면서 했을 거예요. ELS를 하면서 리스크 프로파일링을 나름 한다고 했을 거고, 사인도 시키고 뭐 이제 녹음도 하고 했을 텐데, 그 정부 입장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80, 90살 된 노인분들 몇 분 모셔다 놓고
이분은 글도 못 읽는데 여기다가 1억을 넣었다가 지금 돈을 다 날리게 생겼다. 라고 이렇게 분위기 조장한 다음에 은행들한테 니들이 다 갚아.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니까 이게 잘못된 퍼퓰리즘의 아주 좋은 예고 거의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우리 국민들을 정신 상태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아주 좋은 예예요. 이런 게. 예,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 책임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 받으면서 은행 예금으로 넣어놨던 사람은 병신인 거죠. 1억에다가 1% 예금 받았던 사람은. 왜? 1억 넣어놓았으면은 5% 받을 수 있는 홍콩 ELS, 니케이 ELS 들어갔어야지. 5% 6%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5% 6% 준다고 했을 때 그 리스크를 전혀 모르고 저게 왜 5%를 줄까요? 여기다 넣어놓으면 1%인데 아니 그만큼 안전한데 저기는 왜 5%를 줄까요? 라는 그것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5천만 원 1억을 들고 와서 넣어놓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다 떠안아줘야 된다? 이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선 1% 주고 여기선 5% 줬을 때 내가 금융 공부를 안 했어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왜 여긴 1% 주고 왜 저긴 5% 줘요? 같은 위험이라며요. 거의 위험성이 같은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여긴 왜 5%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반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의지나 능력을 국민들을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ELS를 갚아주라는 건. 그러니까 되게 너무 학문적인 얘기긴 한데 되게 필로소피컬한 얘기긴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도덕적 해이라는 거에서 가져오는 문제들은 사람들이랑 국민들을 더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젊은 애들이 연끌하고 비투했을 때 그거를 갚아주면 문제가 되는 게 걔들한테 뭐 걔들이 나가서 뭐 인생을 망치고 그걸 도와줘 그런 면도 있지만 걔들이 책임을 지고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를. 물론 약한 사람들은 안타깝게 뭐 신용불량자 되면서 자살도 하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 자살에서 삶을 끝내시는 분들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약하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학이 발전해서 많이들 그러니까 페이탈리티 레이트이 많이 줄었지만 영아 하여튼 그렇잖아요. 이게 살아남는 애기들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어차피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병 걸려서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죽고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류가 그렇게 발전해 왔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ELS를 갚아준다는 게 여기서 갚아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정신 상태를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좀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생각보다. 네,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게 3,000% 많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2월 13일 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상에서 이걸 네게티브로 보고 있을 거다. 3월 7일 날 무디스가 바로 들고 나왔죠. 은행 시스템 전체, 한국 은행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부정적 전망을 내놨어요. 뉴스에서는 쉬쉬하려고 하고 이게 큰 이벤트가 아닌 것처럼 말은 하지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통 6개월, 뭐 8개월, 12개월 안에 나중에 결론이 나요. 그냥 다시 스테이블로 쭉 갈 수도 있고 한 단계 낮아질 수도 있고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캡심하고 KDB 이게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이거든요. 이 크레딧은 정부 크레딧이에요. 얘들이 같이 다 낮아지고 한국 시중은행도 시중은행 4개 5개 큰 게 같이 여기서 부정적으로 갔다는 거는 시작인 겁니다.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뭐가 하나 제대로 크게 삐걱한다 그러면 바로 낮춰요. 바로. 네게티브 아웃룩이 돼 있을 때 꼭 6개월, 8개월, 12개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큰 문제가 만약에 다음 달에 생겼다? 그럼 이 무디스 입장에서는 바로 강등을 시키기가 아주 좋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네요.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린 부정적 전망을 놨는데 보니까 2달 지났는데 상황이 완전 개판인데요? 하면서 더 쉽게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게티브 아웃룩을 놨는데 상황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갑자기 올리진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판을 까는 거니까 무디스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 요의주시하겠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버틸 수 있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제 420 빌리언 달러 된 외환 보유.
낮아요. 예, GDP 7, 80% 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 27%밖에 안 돼요. 이것도 문제가 생기면은 분명히 제가 절반은 디스카운트 치고 들어간다 그랬죠. 반은 없는 셈 치고 쇼텀 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없는 셈 치고 200 빌리언 정도 있다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환율이 1,300원, 1,400원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 상황으로 벌어지면. 자, 다음 장. 한국 상황이 계속 챌린징하죠. 예, 올해 7월부터 작년 초에 나왔던 그 외환 시장 개방한다는 게 7월 달에 마지막 허들 2개 있었던 거 완전히 부수고 지나가는 거니까 이제 도메스틱 카운터파티 없이도 바로 환저 가능하고 외국 기업들이 바로 들어와서 이제 플레이할 수 있고 장시간도 이제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가는 거니까 공격이 들어오면 그렇게 열어서 더 금융 선진화를 향해 달려간다는 명분 하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공격이 들어온다면 더 얻어 터지기 좋은 그런 여건을 완전히 갖췄다고 봐요. US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세인 만큼 물론 다른 화폐들도 달러 비해서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에 추세를 봤을 때 US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5에서 107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할 때면은 그래도 1330, 40, 50원 정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1400원대를 다가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중국, 일본 주위 나라들이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걸 보면서 위로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는 제발 빨리 올려서 금리 올려가지고 인플레 잡고 이렇게 큰 나라, 강대국, 중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봐요. 중국이야 당연히 3 트릴리언이 넘는 가장 큰 외환 보유를 갖고 있는 나라고 캐피털 어카운트도 클로즈가 돼 있고 걔네들은 마음대로 맘만 먹으면 모든 걸 다 구라치고 닫아버리고 외부하고 그냥 차단해버리고 물어보지 마 하면 끝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무식하고 무대뽀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다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또 얘네가 아무리 약하다고는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 그래도 뭐 부자 망하면 3년 간다는 거 제가 그때 일본 얘기 많이 하면서 알려드렸잖아요. 걔들은 계속 준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버티고 간단 말이에요. 달러 인덱스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 보면서 안심하고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는 총재가 정신 차리고 금리를 좀 올려서 빨리 환율도 안정시키고 인플레를 확실히 잡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살 길이에요. 지금 당연히 대출 많고 부채, 가계부채 높고 기업부채율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저 인플레 저렇게 계속 휘둘리다 보면 인플레 못 잡고 원화 약세인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올라가서 더 인플레를 못 잡으면 파월 아저씨가 계속 버릇처럼 말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아저씨 나와서 물론 속내는 다를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인플레를 못 잡으면 서민들이 고통이다.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순간은 인플레를 우리가 잡지 못하고 인플레와의 싸움에 졌을 때다. 그러니까 우리 금리 많이 올리고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를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한국 GDP 대비 적자가 근 4% 나왔죠. 3%가 보통 이제 건전성을 보여주는 그 레벨이고 87조 적자 났고 58조 예산에서 많이 뛰어넘었어요. 올해 1분기만 해도 벌써 32.5조 적자. 만약에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130조를 적자를 낸다 그러면 연환산했을 때 6.5% 수준이죠. 엄청 높은 거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 같이 열심히 살고 저축 많이 하고 빚을 많이 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 비교적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숫자고 2011년 후에 분기별로 적자 폭이 가장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GDP 대비 부채가 50% 넘었죠. 넘은 거 이제 유명하고 한국도 드디어 넘었고 꼭 정부 부채가 뭐 80%, 100%, 150% 가야지만 금융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IMF 때도 정부 부채만 놓고 봤을 때는 IMF 나기 전에 10%였고 후에도 IMF가 터진 후에도 14%까지 갔기 때문에 이 absolute value보다는 추세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때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안 좋고 또 질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또 안아야 되는 게 가계 부채랑 만약에 우리가 정부 부채가 50%인데 가계 부채랑 기업 부채도 뭐 건전하다. 60에서 뭐 70% 사이다. 괜찮다.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다. 부동산 거품도 크게 많이 껴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 50%가 이렇게 부담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100% 넘어가고 있는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
뭐 전세 포함하면은 150% 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 2등 하고 있는 그 부채를 민간 부채가 정부 부채로 지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환이 계속 원 달러 환율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 추세가 계속 갈 것 같아요. 뭐 4월 총선 끝나고 나면 터질 거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유튜버 분들 많은데 그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그 뭐 막아놓고 있다가 터뜨릴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뭐 4월 말에 터지고 5월 초에 터지고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여건이라는 거는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언폴딩 되는 걸 보면서 문제가 하나하나 생길 때 덜 필사적으로 막다 보면 골맞던 곳들이 먼저 터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피바다가 될 거기 때문에 구제불능 상태로 빠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집이 됐건 건물이 됐건 뭘 구매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시간은 넘기지 말아야 될 텐데 빠르게 실전 단기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도 잠깐 중얼거렸지만 미국 국채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서 저는 주식시장이 더 확실히 가라앉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는데 제가 여기 2023년 작년 12월 25일에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분기 넘어서 다시 큰 조정이 올 것 같다.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가 줄어들면서 800 빌리언이었는데 지금 이게 400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내려오고 나서 어쩔 수 없이 RRP가 고갈되고 나면 돈을 어디서 꼬우겠냐. 장기채를 다시 발행해야 되고 재개하면서 뭐 유로 달러도 시원치 않고 외국에서 국부 펀드가 들어오는 돈도 시원치 않고 연준은 큐티 중이니까 뱅킹 시스템에 가서 다시 새로운 투자자를 찾으면서 결국은 장기 금리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4.5, 4.6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4.1 정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작년에 그 네 달? 네, 4개월 전에. 그리고 5월, 6월 되면서 5월, 6월, 7월 되면서 RRP가 고갈되면서 확실히 더 오를 거예요. 저는 그거를 사실 더 캐탈리스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3월 8일인가부터 그 강세 자금 한풀 꺾인 거고 리버스 리포는 400 빌리언까지 내려와 있고요. 타이밍이었고 그다음에 US 트레저리는 롱이나 숏은 저는 이때는 ETF로 TLT로 하는 게 제일 낫고 이거 뭐로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금 얘기가 항상 뒷전인데 금 값은 뭐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2,400까지 올랐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키고 뭐 영상 했을 때가 1,700, 1,800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5, 600%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말씀드렸던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을 때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 만약에 2,000불이다, 뭐 2,400이다 그러면 그냥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예, 그렇게 되면서 금의 중요성이 다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그렇게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예, 왜냐하면 이게 돈 찍기를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달러고 뭐고 큰 문제 난 다음에 달러까지 부러지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금은 그냥 가능하면 자기 있는 돈 어느 정도 써서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자, CFTC의 Commitments of Traders Report 보면은 다우존스 거를 보면은 계속 중장기들이 숏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죠. 보는 분위기가 맞는 거고 이쪽은 스페큘레이터 큰 손들 작은 손들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베팅하고 있고 중장기들은 내려갈 거다. 이거는 숏을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번 봤을 땐. 나스닥을 봤을 때는 사실 거의 없어졌어요. 중장기들이 발 빼고 나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표 포지션을 키웠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녹화할 때 뭐 한 17,000, 18,000 정도 돼 있는데 그냥 우선 확실한 거는 이거 3월 10일 영상에 올렸던 3월 8일 날 나왔던 게 이게 MD냐 아니냐, 마켓 디스코드냐 아니냐 이거였는데 이걸 항상 판단하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워낙 강세로 오르다가 당연히 더 올랐어야 되는, 즉 그때 고용 둔화 소식이었거든요. 고용이 둔화했다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까 낮출 만한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로 봤을 때 주식시장한테 호재죠. 호지에서 열심히 올랐어야 되는데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 꽤 큰 폭으로 내렸어요. 3월 8일 날. 그래서 이게 MD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충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3월 둘째 주부터 계속 맥을 못 치우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분위기고 지난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하락 분위기가 났으니까 어 맞긴 맞는 것 같고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떨어지는 게 하여튼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1000, 2000, 3000포인트 정도 나스닥 봤을 때 1000, 2000, 3000포인트가 떨어지려면 장기금리가 올라야 돼요. 장기금리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RRP가 다 고갈되고 지금 단기가 살짝 미쳐서 이 아줌마가 미쳐서 25, 75가 정상인데 거꾸로 지금 단기가 75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단기가 75, 장기가 25로 반대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단기가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빨아들일 돈이 없으면 장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4.6%라고 하지만 10년물이 이게 올라도 4.7, 4.8로 계속 오르잖아요. 오르는 중에도 이 여자는 발행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이때가 제대로 망가지는 순간일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발행을 엄청 해야 되니까 저거 재정주자 어떻게 메꿔야 되니까 단기로 계속 돌아설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RRP를 다 고갈되고 나면은 그 머니마켓 시장에서 이게 충분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로 결국은 어느 정도 스프레드 아웃을 해야 되는데 QT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준도 안 사줄 거고 결국은 다시 뱅킹 시스템에 들어와서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 얹어주면서 부담을 주고 걔들이 떠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4.8, 4.9, 5.0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그거에 좀 더 익숙해지면서 장기 금리 올라가고 주식시장 떨어지고 이게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장을 보기 힘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숏 들어가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또 며칠 사이에 다시 반등해서 14,000, 뭐 15,000, 18,400, 18,500으로 다시 또 바운스백 할 수 있어요, 쉽게. 근데 그게 뭐 전고점 뚫고 다시 막 올라가서 강세장이 되고 이러기는 어려워 보이고 인플레가 좀 잡힌다 그래도 인플레가 잡혀서 연준이 그래도 올해 뭐 한 번, 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도 스틸 5%까지 내려간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거든요, 충분히. 그 기준금리가 5%고 10년물도 만약에 5%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면 발행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게 뭐 5%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호재다? 제가 보기엔 문제 생겨서 뭐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롱보다는 그래도 숏이 낫지 않을까. 하여튼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아마 1시간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아예 빼서 그건 2부에 20분이고 30분이고 비트코인 얘기만 떠들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다고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저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해서 제가 한번 짚어볼 거니까 우선 1부를 올리고 제가 내일 2부를 찍던지 올리던지 찍고 나서 올리던지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바로 2부 가지고 비트코인 얘기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